유럽 사람들이 은행에 쌓아둔 돈이 14조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경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유로존 GDP의 약 9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돈의 주인인 유럽 가게들은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돈을 굴리는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고 있죠.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산탄데르 같은 유럽 대형 은행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순이자이익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운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산탄데르만 놓고 봐도 2023년 순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이 구조가 쉽게 깨지지 않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2022년 여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그러니까 ECB는 2022년 7월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무려 8년 가까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ECB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0.5%였으니 은행이 ECB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비용을 내야 하는 기이한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ECB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준금리를 4.5%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속도는 유럽 통화정책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총 4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4.5%포인트를 단기간에 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4.5%까지 올렸으면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금 금리도 따라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상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24 연초 기준으로 유로존 주요국 시중은행의 평균 요구불예금 금리는 고작 0.3%에서 0.5%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기준금리는 4.5%인데 내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0.4%도 안 되는 셈이에요. 그 격차가 무려 4%포인트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ECB 자체 분석을 봐도 기준금리 인상분 450 베이시스 포인트 중에서 정기예금에는 372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반영됐지만 요구불예금에는 고작 50 베이시스 포인트만 반영됐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의 혜택이 예금자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은 거죠. 이 격차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은행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예대마진, 영어로는 NIM이라고 부르는데 은행이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와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은행은 가계 예금을 0.4%에 가까운 금리로 가져다가 기업이나 가계에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거나 고금리 국채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금자에게 금리 인상 혜택을 돌려줄 법적 강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진이 은행 내부에 고스란히 누적된 거예요. 14조 유례사 퍼센트포인트를 곱해보면 연간 약 5,600억 유로, 이것이 매년 은행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간 기회비용의 대략적인 규모인 셈이에요. 블랙록이 이걸 두고 조용한 부의 침식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럽 은행 시장의 과점 구조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상위 5개 은행이 예금 시장의 60%에서 8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경쟁자가 적으면 경쟁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한 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리면 다른 은행도 따라 올려야 하는데 어차피 5곳이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으니 서로 암묵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인 구조가 되는 거죠. 예금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든 금리가 비슷하니 옮길 이유가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압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점 시장이 만들어내는 고전적인 함정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전환 비용입니다. 유럽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머니마켓 펀드나 단기차의 ETF 같은 대안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계좌를 옮기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쪽을 택하는 거죠. 게다가 유럽은 국가별로 금융상품 세제가 전부 다르고 미피드2 같은 투자자 보호 규제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 입장에서도 복잡한 설명 의무를 감수하면서 예금외 상품을 권유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은행은 고객의 현금을 낮은 금리로 묶어두는 게 편하고 고객은 대안을 찾는 게 귀찮으니 현금에 머무르는 일종의 관성의 균형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은 유럽 특유의 문화적, 역사적 위험 회피 성향입니다. 유로존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중이 약 35%에서 40%에 달하는데 미국 가계가 약 13%인 것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역사에서 비롯된 집단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192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트라우마가 있고 2차 세계대전 후 통화 개혁으로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국내 은행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예금 보험이 보장하는 10만 유로 한도 안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걸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투자로 돈을 불린다는 발상 자체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만들어낸 역설적 학습 효과가 더해졌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던 시절, 경제학자들은 현금 보유 비용이 생기면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로 돈을 돌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금고와 금고 보험 판매가 급증했고 현금 보유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금으로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학습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관성이 금리가 올라간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현금을 쥐고 금리가 올라가도 현금을 쥐는 방향에 상관없이 현금에 머무르는 관성이 고착된 거예요. 금리 신호만으로는 가계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실증한 사례인 셈이죠. 이 지점에서 미국과 비교해보면 구조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1970년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데 은행 예금 금리는 레귤레이션 Q라는 규제 때문에 상한이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갭을 공략한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1971년에 브루스 벤트라는 인물이 최초의 머니마켓 펀드를 만들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 대신 이 펀드로 돈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 초가 되면 미국 MMF 자산은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은행의 독점 구조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이어져서 2022년부터 2023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재빠르게 MMF로 수조 달러를 이동시켰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MMF 총자산은 6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2022 년 대비 약 1.5조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같은 금리 환경에서 미국 개인 투자자는 시장 금리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고 유럽 개인 투자자는 0.4%짜리 예금에 돈을 묶어둔 겁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 축적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일본이 보여줍니다. 일본은 유럽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거치면서도 일본 가계의 현금과 예금 비중은 54%를 넘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가계의 실질 금융자산은 사실상 정체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가계 자산은 주식과 펀드 투자를 통해 3배에서 4배로 불어났는데 말이죠. 일본 정부가 뒤늦게 2024년에 신니사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관성을 깨는데 수십 년이 걸린 셈이에요. 유럽이 지금 이 경로 위에 서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구조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2013년에 알리바바가 위어바오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 개인이 모바일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출시 1년 만에 1조 위안을 돌파했거든요. 기술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과 전환 비용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자 현금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핀테크 기업인 트레이드 리퍼블릭이 2023년에 예금 금리 4%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수개월 만에 유럽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유입됐습니다. 레볼루트 같은 플랫폼도 고금리 저축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정보의 장벽이 낮아지고 전환 비용이 줄어드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인 거죠. 블랙록, 핌코,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유럽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단기차의 ETF와 MMF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14조 유로짜리 현금 시장을 미개척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유럽 자본시장 통합, 그러니까 캐피탈 마켓츠 유니언이라는 이유 차원의 오랜 수권 과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정책적 논의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상황은 또 한 번 꼬이고 있습니다. ECB가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금 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했고, 이건 2023년 9월부터 이어진 6차례 연속 인하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있는 건데, 문제는요, 이미 예금 금리가 바닥에 가까웠던 상태에서 기준 금리만 내려가면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은행이 예금 금리를 더 깎을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금리가 오를 때도 예금자는 혜택을 못 받았고, 금리가 내릴 때는 더 빠르게 이자가 줄어드는 양쪽 모두에서 손해를 보는 비대칭 구조가 고착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핵심은요,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내 현금이 자동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준금리와 내 예금금리 사이에는 언제나 구조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그 격차는 누군가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과점구조, 정보 비대칭, 전환비용, 규제의 복잡성, 그리고 문화적 관성이라는 5가지 벽이 그 격차를 유지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다음에 뉴스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그 금리 인상이 과연 내 통장까지 도달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내 예금 이자가 그대로라면 그 차이만큼의 이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돈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